이게 잘 닦여야 돼. 그래. 자국이, 동상 볼 때 흐옇게 자국 나오면 보기 싫죠? 동상 볼 때. 좀 이렇게 좀 자국 좀 남기지 마라. 제발. 저번주에 대구에서 보강할 때 촬영이 안 돼가지고 있잖아요. 음성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 요 촬영한 걸 대구에 올려야 되거든요. 잘해야 된다니까. 자, 398쪽에 MBS로 합시다. 요 MBS 종류도 거의 매년 그냥 한 문제가 나오는데 작년에 이게 안 나왔거든요. 올해는 무조건 나오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그냥 한 문제 정해진 문제다 보시면 되겠네요. MBS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MPTS, 그리고 두 번째 MBB, 세 번째가 MPTB. 이렇게 크게 MBS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요. 이제 먼저 요 MBS를 세 가지를 구분한 다음, 요 세 가지가 이제 구분되면은, 네 번째, MPTB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채권이 한 개 있습니다. CMO. 다계층 채권이라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MBS 중에 가장 많이 발행되는 게 CMO거든요. 그래서 CMO는 같이 기억을 하려고 하지 말고, 위에 세 가지를 먼저 구분한 다음, MPTB하고 구조가 똑같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네 가지를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거든요. 자, MPT에서 뭐 MBB요. M은 이제 모기지. MBS의 종류니까 모기지, 주택재산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때 S가 붙은 게 있고, 이제 B가 붙은 게 있는데, 이 S는 뭐야? 시큐리티스니까 이게 정권이죠? 정권인데, 정권이나 주식이나 지분이 같은 편이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 S가 붙어 있으면, 지분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MBS라는 거예요. 그래서 MPT에서는 지분형 MBS가 되겠고, MBB. 모기지, 벡터, 본드인데, 끝에 본드, 이거는 채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MBB는 채권 형태로 발행되는 MBS입니다. 그럼 MPTB도 B가 붙었으니까 본드죠. 근데 이름은 이제 본드니까 채권인데, 채권형이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게요. 요 MPTB하고 CMO는 이제 구조가 같다 그랬죠. 두 개가 똑같지. 이 MPTS하고 MBB 두 가지를 합쳐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과 채권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게 되겠지. 그래서 MPTB나 CMO는 지분과 채권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혼합형 MB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BS가 먼저 이렇게 지분형이냐 채권이냐 혼합형이냐 이거부터 먼저 딱 구분을 해둬야 되고요. 자, MBS를 크게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는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구분되는 거냐면 무주택 서민들인 차입자가 그죠?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이 부족하니까 금융기관에 가서 주택을 구입하면서 자기가 구입하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거기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불로 대출을 받고 장기간 분할상환을 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금융기관이 차입자에게 대출을 일시불로 실행을 하고 분할해서 상환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목돈으로 빌려주고 푼돈으로 회수하니까 일정 시점이 지나면 자금이 고갈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차입자에게 대출해주고 확보한 무수히 많은 저당권을 모아가지고 저당권 묶음을 만들어냈죠? 저당풀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지? 저당권 묶음. 그 저당풀을 만들어서 그걸 담보로 MBS라는 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자한테 매각을 하고 그 대가로 이제 투자들이 MBS를 사들일 만큼 자금을 확보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금융이 시행됐는데요. 자, 금융기관이 이제 차입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잖아요. 차입자에게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항상 이 대출기관에서는 두 가지의 지분을 획득하게 됩니다. 한 개는 저당권이죠. 그러니까 차입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저당권을 확보했는데 이 저당권이 차입자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 그럼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저당권을 실행해서 즉 이 담보주택에 경매 들어가는 거죠. 경매를 청구해가지고 경락이 되면 경락대금에서 채무를 변제받아 올 수 있는 권리가 저당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만 안 갚으면 바로 경매 들어가겠다. 이런 권리를 한 개 확보해서 저당권을 지금 한개 가지게 되고요. 또 차입자에게 대출을 실행하기 때문에 이 차입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원리금 수취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대출기관에서는 대출이 이루어진 후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이라는 두 가지 지분을 가지게 되는데 이 금융기관이 자금이 고갈되니까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저당권 묶음을 만들어서 그걸 담보로 MBS를 발행해가지고 투자한테 매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 투자자한테 MBS를 매각할 때 금융량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지금 저당가 올림수권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지분을 모두 투자자에게 다 넘겨주는 경우가 있고, 이 두 가지 지분을 한 개도 넘기지 않고 금융량이 그대로 다 보유한 상태에서 MBS만 매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 둘 중에 하나는 금융량이 그대로 보유하고 한 개만 투자에게 넘겨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MBS를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세 가지를 구분한 포인트는 금융량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지분, 요 저당권과 원리금 수익권, 요 두 가지에 대한 소유권을 금융량이 그대로 보유하느냐, 투자자에게 둘 다 넘겨버리느냐, 이 두 개에 대한 소유권을 금융량하고 투자자가 하나씩 나눠 가지느냐, 이 두 개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가지느냐가 아니 금융량하고 투자자가 누가 가지게 되느냐, 그에 따라서 MBS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거니까, MBS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저당권과 원리금 수익권을 투자자하고 금융기관 중 누가 확보하게 되느냐를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한 70% 그냥 시험이 크게 해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MPTS 모기지 패스스루 시큐리티스. 그러니까 이 MPTS의 PT는요, 패스스루에 머리 글자를 단 거예요. 그 다음에 MPTB의 PT, MPTB도 PT가 있죠. 여기에 PT는 모기지 페이스루 본드입니다. 페이스루. 패스스루하고 페이스루가 다르겠죠, 그죠? 이걸 이제 이해를 했는데, 참 영어 공부도 해도 짜증나지? 이놈 개 같은 거 뭐 영어도 나오고, 뭐 숫자도 나오고, 저번 주까지는 계속 또 숫자 공부했고, 그죠? 산수 공부했고, 계산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나중에 또 한자도 나올 건데, 다 해야 되는데. 이 패스스루만은 참 똑똑한 말이죠. 패스스루를 거꾸로 읽으면 스루 패스거든요. 스루 패스를 여기 들어봤으니까 알 거야. 뭐 우리 축구 경기나 농구 경기를 할 때 공을 잡아가지고 탁 상대에게 넘겨줄 때 스루 패스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나운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저기 손흥민이가 공을 잡았단 말이야. 손흥민이가 공을 잡아가지고 국가대표 누구 있지? 손흥민 말고 황의조한테. 손흥민이가 공을 잡아가지고 황의조한테 탁 패스를 하면 아나운서가 손흥민 황의조에게 스루 패스했습니다 하죠. 그때 스루 패스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손흥민이가 공을 잡았으니까 그 공은 누구 거야? 손흥민이 거다 이 말이야. 아니? 내 거니까 내 거, 지분. 손흥민이 건데 그걸 황의조한테 넘겼어요. 그러니까 스루 패스는 내 지분을 넘겨준다 이런 뜻이다. 아니?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거잖아요. 내 몫을 타인에게 넘겼다. 이때 스루 패스를 하거든. 그러니까 지분을 넘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분을 넘겨주는 스루 패스, 지분을 넘겨주는 시큐리티스가 뭐? 정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분 이체 정권, 지분을 이체해버리는 정권이다. 그래서 이름은 지분 이체 정권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지분이 있죠. 저당권과 원리금 수익권, 그죠? 금융기관이 이 MPTS를 발행해서 수한테 매각을 할 때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지분을 다 투자에게 넘긴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 전체를 다 넘겨버리는 정권이라는 뜻이니까 저당권과 원리금 수익권을 전부 다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다 줬다 이 말이야. 투자자가 둘 다를 가지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지분을 투자자에게 모두 넘겨준다. 그래서 지분 이체 정권이라고요. 그 다음에 모기지 페이스루 본드, 이 MPTB는 페이만스로 한다 이 말이야. 페이만. 그러니까 금융량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지분 중 저당권하고 원리금 수익권 중에 페이가 뭐야? 돈이잖아, 돈. 돈만 넘긴다는 뜻이니까 요 원리금만을 투자에게 넘겨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넘기지 않고요. 원리금 수익권만을 투자에게 넘기고 저당권은 금융에 그대로 보유하는 거야. 그래서 MPTB는 원리금 받을 권리를 이체해버리는 본드니까 채권이겠죠. 그래서 원리금 이체 채권 또는 저당이 투자자에게 직접 지불되기 때문에 저당 직불 채권이라고 나옵니다. 저당 직불 채권.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한글 이름은. MPTB 영어가 중요해. 뭐 원리금 이체 채권하고 나오면 가로 속에 MPTB 이렇게 적어주고요. MPTB하고 나올 때는 원리금 이체 채권 이렇게 적어준다. 그러니까 한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영어가 중요하다. 이거 영어. 근데 요 MPTB는 저당권하고 원리금 수익권 중 뭐만 투자에게 넘긴다고? 돈 받을 권리, 원리금 받을 권리만 투자에게 넘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리금 수익권만을 투자에게 넘겨주고 저당권은 투자에게 넘기지 않고 금융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는 거예요. 금융기관이 바로 MBS를 발행하고 있으니까 발행기관 같은 말이죠. 발행기관이나 금융기관이 같은 말인데요. 이 MBS를 발행하는 발행기관인 금융기관이 그대로 이 저당권은 보유하고 원리금 받을 권리인 원리금 수익권만 투자에게 넘긴다.
이게 MPTB야. 그래서 MPTB는 저당과 원리금수익권을 금융기관하고 투자자가 한 개씩 나눠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MBB는 모기지, 벡터, 본드. 모기지, 주택저당을 벡터, 담보로 발행하는 본드니까 채권. 그래서 주택저당담보채권. 줄여서 그냥 저당채권이라는데요. 이 저당채권 MBB에는 T자가 없잖아요. 그죠? T자가 안 들어가 있지, T자가. T자가 없다는 말은 서로 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서로 하는 게. 서로 넘겨주는 게 없다. 그럼 MBB는 금융기관에서 저당권이나 원리금수익권을 전부 다 그대로 가지는 거야. 아니? 하나도 투자에게 넘기지 않고 둘 다 금융기관이 그대로 보유한 상태에서 MBB만 투자에게 매각한다는 뜻입니다. T자가 없으니까 서로 하는 게 없는 거죠. 넘겨주는 게. 그래서 저당권도 누가? 금융기관이 그대로 보유하고, 발행기관에서 그대로 보유하고, 원리금수익권도 역시 금융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이거는 금융기관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MBS가 이렇게 크게 세 종류로 나누는데, MPT에서는 둘 다 투자에게 다 넘겼다.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지분 두 개를 다 투자에게 넘기는 거고, MBB는 하나도 넘기지 않고 금융기관이 다 보유하는 거고, MPTB는 하나씩 나눠 가지는 거죠. 금융기관하고 투자자가. 그죠? 그래서 요 두 개에 대한 소유권을 금융기관하고 투자자 중에 누가 소유권을 가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MBS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니까 이게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CMO는 번역을 하면 다계층채권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이 CMO는 구조가 뭐다? MPTB와 구조가 똑같다 그랬어요. MPTB와 같으니까 역시 저당권은 MPTB처럼 금융기관에서 그대로 보유합니다. 발행기관에서. 그리고 원리금 수취권만을 투자자에게 넘겨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이제 MPTB하고 구조가 같은 거니까 그냥 CMO는 MPTB와 구조가 같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위에 세 가지만 구분하면 CMO까지 한꺼번에 다 정리가 되겠죠. 자, MBS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저당권과 원리금수익권을 누가 가지게 되느냐 이걸 구분하는 건데 단순 무식하게 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시험 칠 때까지. 금융기관이 바로 은행이고요. 은행을 영어로 뱅크래. 뱅크. B로 시작하니까 발행기관도 B로 시작해. 투자자는 T로 시작하는 거예요. 영어로 적으면. 그러니까 MPTB는 T도 한 개가 있고 B도 하나가 있으니까 투자자가 한 개 가지고 발행기관, 금융기관이 하나 갖는다. 그러니까 금융기관 뱅크 하나, 투자자 하나. 한 개씩 날아갔어요. 뱅크가 한 개 가지고 투자자 한 개 가지고 MBB는 B만 두 개 있어. 그러니까 B만 두 개니까 발행기관에서 금융기관이 뱅크가 두 개 다 가져요. 금융기관이 발행기관에서 둘 다 가지는 거고 MPT에서는 B 없어. B가 없고 T자밖에 없어. T자만 있으니까 투자자가 둘 다 갖는다. 이렇게 딱 기가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T 하나, B 하나면 발행기관 하나, 금융기관 하나, 투자자 하나 나가지고 B만 두 개가 나온다. 금융기관이 둘 다 갖는 거다. 뱅크, B. 예, 뱅크가 두 개가 갖는 거고 그리고 T자만 나온다. MPT에서는 B가 없잖아요. B가 없이 MPT에서 T만 나오니까 투자자가 둘 다 갖는다. 이렇게 해서 딱 기가하면 전혀 틀릴 게 없죠. 그 다음에 왜 이 저당권이나 원리금 수취권을 보유하는 게 중요하냐?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주체가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거예요. 위험을. 어떤 위험을 감수하느냐? 차입자가 돈을 빌려가지고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잖아요.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원리금 수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원리금을 못 받으니까 위험한 입장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10년 상환 조건으로 돈을 빌렸는데 1년 만에 조기 상환을 해버려요. 그럼 1년 이후, 조기 상환 이후부터는 이자 수익이 안 생기지? 그럼 역시 또 원리금 수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자를 못 받으니까 위험한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주체가 차입자의 조기 상환이라든가 원리금 납입 연체 위험 이런 걸 다 감수한단 말이야. 그런데 보시면 그죠?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가가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자 지금 보면 MPTS라든가 MPTB라든가 CMO 요 세 가지는 원리금 수익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투자자가 가지고 있죠. 그럼 원리금 수익권을 가진 주체가 위험을 부담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요 위에 세 가지는 투자자가 위험을 감수하게 돼 있죠. 그죠? 투자자가 위험을 부담한다고 하네. 투자자에게 위험을 떠넘기게 되죠. 근데 MBB 딱 요 한 개만, 그지? 원리금 수익권을 금융기관에서 그대로 보유하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MBB만 원리금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 이 발행기관에서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도 요 원리금 수취권이나 저당권을 누가 확보하는 것을 기하는 건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MBS에서는 이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확보하게 되는가를 구분하는 데서 70%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위험을 누가 감수하느냐, 투자자가 위험을 부담하는지 금융기관에서 위험을 그대로 감수하는지 이걸 구분하는 게 한 25% 정도 나와요.
그럼 95%는 다 해결된 거야, 지금. 원리금 수익권하고 저당권을 누가 확보하고 위험을 누가 감수하는가 그거 하면 MBS에서 나온 거는 95%는 다 정리가 됐어요. 다만 이제 첨가해야 될 게 나중에 이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MBS 중에 가장 많이 발행되는 게 CMO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MBS 발행하면 CMO가 주종을 이루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발행되는 게 CMO다 보니까 CMO만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 특징도 조금 나중에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초과 담보가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그리고 콜방어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요거까지 이제 첨가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거 기획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런 데서 답을 요구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저당권과 원리수익을 누가 확보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위험을 투자자가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지 발행기관에서 위험을 부담하는지까지를 구분하는 게 초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MBS에서는 95%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지? 왜 요 MPTB하고 CMO는 지분행위나 채권행위를 하지 않고 혼합병이 나느냐면 이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봐봐요. 뭐 MPTB나 CMO는 그거랑 똑같죠. 저당권은 금융기관이 둘 다 보유하는 거고 원리금 수익권은 투자에게 넘기는 거죠. 그럼 저당권을 금융기관이 보유한다. 저당권을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거는 요 둘 중에 위에 둘 중에 뭐야? MBB죠. 저당권을 금융기관이 보유한다는 점에서는 MBB, 채권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원리금 수익권은 또 둘 다 투자에게 넘겼죠. 원리금 수익권을 투자에게 이전한 건 MPTS잖아, 그지? 원리금 수익권을 투자에게 넘긴다. 그런 점에서는 MPTS, 지분형 성격을 지닌단 말이야. 그래서 지분과 채권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합병정권이 CMO하고 MPT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구분할 게 지분형이냐 채권이냐 혼합병이냐 이것도 기억을 해야 되지만 뭐 그런 데서 시험을 묻는 것보다는 저당권이나 원리수익을 누가 확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누가 위험을 감수하느냐 이걸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제가 정리해드린 것까지 해결해두면 한 개 정도는 해결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MBS였고 401조 부동산 금융동반법으로 갑니다. 부동산 금융동반법은 거의 한 두 문제 예상하시면 돼요. 두 문제 예상되는데 지금 부동산 금융동반법이 네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조인트벤처, 신디케이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투자회사 네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4번에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4번에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는 그 3번에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중요한데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보통 평균 2년에 한 문제꼴로 나와요. 근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문제가 한 개가 나올 때는 부동산 투자에서도 한 개가 나오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부동산 투자에서 두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죠. 4번에 있는 게.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거의 뭐 요즘은 지금 최근에는 매년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작년에는 그냥 한 문제가 나왔고 재작년에는 지문으로 한 개 등장했고 그런데 시험에는 거의 그냥 독립적으로 안 나와도 지문으로는 한두 개는 등장해요. 특징을. 그러니까 3, 4번 두 군데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1번의 조인트 벤처는 2번에 있는 신디케이트를 정리하면 자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조인트 벤처는 신디케이트의 일종이거든. 그러니까 먼저 이제 2번에 신디케이트를 정리하고 조인트 벤처를 이해하는 게 쉽겠죠. 자, 금융동반법 중에 첫 번째가 신디케이터. 신디케이터는 자주 시험에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아주 초기 단계에서는 신디케이터가 자주 나왔는데 요즘은 뭐 거의 한 5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고요. 나와도 지문으로 한 개 등장하지 신디케이터 자체를 한 문제로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설명해주는 포인트만 개념적으로만 구분하면 되지 큰 비중이 없어요. 자, 신디케이터 번역하면은 투자자의 합동조합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여러 명의 투자자가 함께 결성한 합동조합을 신디케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 부동산 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회사가 엄청나게 금액의 자금이 소요되는 개발 사업을 하나 수행하고 한다. 예를 들면 무려 자금이 한 5천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개발 자금 5천억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는 한 1조 원 정도를 제공을 해야 5천억 빌려주겠죠. 그죠? 그죠? 근데 이 한 개의 개발회사 입장에서 5천억 정도 담보 제공이 없겠지, 당연히. 자, 왜 이 금융동반법이 두 문제인 것이 출제되냐면, 원래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겁니다. 은행에서, 그죠? 근데 여기 있는 방법들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의가 높다 했는데,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개발 자금이 5천억이 필요한데, 이걸
담보 제공 능력이 없으니까 1조만큼 담보를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개발 자금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자금을 확보하느냐. 이 회사가 아주 소액 주식을 발행한 거야. 구자당 액면가가 한 5천이나 만 원 정도 되는 아주 소구자, 소액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한테 매각을 합니다. 그럼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을 사들일 만큼 자금이 당연히 유입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개발 자금을 5천억을 확보해서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데, 이 주식 자체가, 그죠? 소액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구자당 5천이나 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소액 주식인데, 한 회사의 주식을 1억 원어치 산 사람은 또 별로 없겠죠, 그죠? 여러분이 자금이, 유유자금이 한 5억 있어가지고 주식도 산다면, 한 개 회사 주식을 1억 원어치 사는 사람 별로 없죠? 그 사람도 제정신이 아니죠, 그죠? 주식 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그죠? 해라, 그러면. 또 우량 종목이나 사면 몰라, 그죠? 또 1200원짜리 코스닥 상장 피지 직전에 있는 거 사가지고 오늘 10원 올랐는지 5원 내린지 맨날 아침에 막 휴대폰으로 검색하고 그래가지고 뭐 투자한다고. 좀 하지마, 좀 제발요. 작년에 우리 수강생들도 참 주식 하는 거 보니까 답답하더라고, 답답해, 작년에. 지금은 이제 학기에 나간대요. 뭐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신라인 주식을 잘못 사가지고 삼성전자 좋다 하니까 삼성전자를 한 주에 283만원씩 주고 샀더라고. 최고 꼭지에서 딱 상승, 최고 꼭지에서 액면분할하기 전에 최고로, 올랐을 때가 284만원까지 갔거든요. 283만원에서 100% 삼성전자를 다 산 거야. 근데 그게 이제 212만 얼마까지 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215만원 정도 할 때, 한 주에 215만원 할 때 찾아왔는데 벌써 한 주당 70만원씩 인하를 했잖아요. 그죠? 4분의 1이 이미 원금이니까 한 30% 손실이 났더라고. 그래가지고, 2달 반 뒤에 아파트 잔금을 쳐야 되는데, 저 아파트 잔금 칠 돈을 다 까먹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원금 복구 좀 해달라는데, 2달 반 만에 수익을 30% 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 손실이 30% 나면, 그걸 원금 복구하는 데는 60%가 돼야 돼. 주식은. 그런 거야. 손실 30%하고 수익 30%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 만원짜리 사가지고 5천원 떨어지면 50% 손실 났죠? 근데 그럼 5천원 떨어진 상태에서 본전이 되려면 만원 가야 되는데 5천원이 100만원으로 본전이 되려면 100%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그 50% 손실 이꼬르 100%의 수익. 똑같은 거라니까. 그런 개념을 모르니까. 예. 그거 어떻게, 그래가지고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 다 이제 해가지고 딱 처분하고 갖고 왔던데. 그래서 내가 21.84%인가? 그만큼 복구를 시켜줬어요. 2달 반 만에. 21.84%. 그래갖고 거의 한 900만원 정도 모자라가지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더 이상 못한다 해가지고 줬던 건데. 하면 안 돼. 하지 마, 좀. 근데 이 주식 자체가 소구자, 소액 주식가 액면가가 상당히 소구자거든요. 근데 구자당 이게 10,000원, 5천원밖에 안 되는데, 10,000원짜리라도 그죠? 5천원 확보하려면, 1억짜리를 몇 명이 사야 되나, 그죠? 몇 명이 사야 5천이 확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신지케이트의 가장 큰 특징이 무수히 많은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 투자가 구성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는 거죠. 보통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까지 육박할 정도로 소액 투자자가 무수히 많이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서 이 투자자가 개발회사에 자본력을 공급해요. 자본력을 공급하면 개발회사는 부동산 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업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발회사의 사업 능력과 투자자의 자본력을 결합해서 여러 명의 투자자와 개발회사가 함께 합동조합을 결성합니다. 이 투자자하고 개발회사가 함께 결성한 이 합동조합을 뭘 한다고? 그걸 신디케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디케이트가 투자자들이 결성한 조합, 투자자의 합동조합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명의 투자자와 개발회사가 함께 조합을 결성해서 투자자하고 개발회사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니까 투자자도 직접 투자에 참여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런 주식 반응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다. 자, 앞 시간에 부동산 금융은 주식 반응을 통해서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지분금융과 또 사채를 발행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부채금융 이렇게 크게 나눴죠. 근데 주식 반응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면 지분금융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 신디케이터가 가장 대표적인 주식 반응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지분금융이죠.
지분형 자금조달 기법이고 가장 대표적인 지분금융을 대표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투자가 직접 투자자가 조합을 개설해서 개발회사하고 함께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투자 방식이죠. 이렇게 지분형 직접 투자 방식을 대표하는 자금조달 기법. 이게 신디케이터고요. 이 개발회사는 사업의 주체예요. 그러니까 사업의 관리 운영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의 한도가 없어요. 그래서 개발회사는 무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데 투자자들은 자기가 출자한 비율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뭐 1,000만원치 주식 산 사람도 있고, 240만원치 산 사람도 있고, 5,600만원치 산 사람도 있고, 별별 투자가 다 있겠죠? 자기가 출자한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유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렇게 무한 책임을 지는 개발회사와 유한 책임을 지는 투자자가 함께 조합을 결성해서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대규모 자금조달 기법. 이게 바로 신디케이터고요. 신디케이터는 이렇게 무수히 많은 다수의 소액 투자로 투자가 구성된 게 특징이었죠. 그런데 금융기관이라든가 뭐 기관 투자들은 자금력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국민연금이라든가 뭐 금융기관들 이런 기관 투자는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금력이 있는 몇 개의 금융기관이나 기관 투자로 구성된 소규모의 신디케이터가 있어요. 한 4-5개나 5개 정도로 구성된 이 소규모의 신디케이터. 소규모의 신디케이터를 조인트 벤처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1번에 있는 조인트 벤처는 몇 개의 금융기관이나 기관 투자자들로 구성된 소규모의 신디케이터.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도 신디케이터의 일종이죠. 그럼 역시 조인트 벤처도 역시 지분금융이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지분금융을 대표하는 상품이 조인트 벤처, 신디케이터, 또 부동산 투자회사라든가 유무상 증자라든가 펀드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사례들을 기회에 놓으라 그러는 거죠. 자, 신디케이터, 조인트 벤처고, 세 번째,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활용도가 높은 자금조달 기법이니까요. 역시 시험에 찾아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그냥 매년 그냥 시험에 등장하는데, 고정적으로 이 한 문제를 내는 게 2년 단위로 한 문제는 반드시 독립적인 문제가 나와요. 그런 비중 있게 다루는데, 프로젝트가 개발 계획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파이낸싱은 융자받는다. 대출 받는다 이 말이니까 번역하면 개발 계획 융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개발 계획인 프로젝트 자체를 담보로 해서 자금을 융자하는 기법이다 그런 뜻이에요. 뭔가 하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게 도입이 될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아주 규모가 큰 사회간접 자본을 확충할 때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으로 늘릴 수 있는데요. 보통 그 사회간접 자본이 공사기관도 뭐 보통 상당히 오래 몇 년 소요되고요. 그리고 또 자금 조달 규모도 엄청나게 그 많은 자금이 소요되고 원금을 회수하는데도 뭐 보통 몇십 년 걸릴 정도로요. 원금 회수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는 규모가 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공항이라든가 엄청나게 규모가 큰 대교라든가 다리, 터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충할 때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자, 울산시가 지금, 그죠? 울산시가, 울산하고 포항을 연결하는 대교를 하나 완공고자 합니다. 울포대교. 울산과 포항을 연결하는, 대교를 하나 건설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갖고 있어요. 건설 계획을. 근데 이 울산에서 포항까지 거리로 따지면, 그죠? 뭐 한 100km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바다를 가로질러가지고 다리를 놓으려면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겠죠? 그죠? 지금 부산에서 거제도 연결하는 거가대교 있죠? 그것도 거리가 상당하잖아요. 그 자금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몇 조 원 소요됩니다. 이 대교 하나 완성하는데 한 5조 원 정도 자금이 소요된다고 가정해봐요. 5조 원. 근데 이걸 5조 원을 은행에 가서 빌리려면 담보를 한 10조 원 정도는 제공을 해야 5조 빌려주겠죠. 그죠? 근데 그 정도 담보 제공 능력이 있겠어요? 어제,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울산이 최근에 뭐, 가장 그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그죠? 심각하게 타격을 받은 데가 울산 지도망이죠? 지금 구조조정 들어가고 뭐 하면서 지금 산업구조조정이 바로 가장 그 최근에 심각하게 타격을 받은 데가 울산이던데 보니까요. 뭐 뉴스 나오는데 보니까. 그런데도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울산도 지금 집값 많이 내리고 지금 그래도 안 되고 지금 심각하죠. 큰일이다, 그죠? 엊그저께가 아니고 얼마 전에 그분 오셨다 가셨는데 뭐 좀 주고 갔습니까? 울산에 오셔가지고. 울산에 오셨잖아요. 울산에 왔다 갔잖아, 대통령이, 그제? 뭐 좀, 오면, 뭐, 한 번 딱 오면 선물을 좀 던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제? 뭐 주고 갔습니까? 뭐라고요?
예. 예타 면제면 울산만 예타 면제 됩니까? 예타 면제. 24조 원을 풀어가지고 예타 면제 시키고 있는데, 그제? 몰라. 또 해야죠, 당연히. 울산도 해주고. 울산하고 외곽순환도로 예타 면제 대상 아닙니까? 대구도 산업도로 하고, 그죠? 산업철도, 혜택은 받은 거 있는데, 영남에 잘못 보이면 다음 정권은 어려운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캐스팅 보드가 영남 아닙니까? 유권자 수가 최고 많잖아요, 그죠? 영남권이 얼마나 많습니까? PK, TK 해가지고, 거기서 표 못 받으면 그냥 작살나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호남은 안 가도 돼요, 그죠? 몇 명 없어, 거기는. 표가. 유권자 수가 몇 명 없으니까. 서울, 경기 빼놓고 하면, 영남권이잖아요. 호남은 진짜 몇 배 안 됩니다, 유권자 수가. 근데 이 경북 얼마나 많습니까, 요? 경북하고 또 부산, 대구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표심을 못 얻으면은 정권 창출이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이번에도 정권 창출된 게 영남에서 표를 얻어서 된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하는 게 마음에 드는 구석이 어느 한 놈 마음에 드는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자유한국당이나 마음에 들어요. 또 또라이 같은 소리를 자꾸 정신을 앉아가지고, 빨리 좀 국회 좀 보내줘요. 똥물을 확 퍼집게. 바보들, 그건 뭐 하는 거야, 그죠? 아이고, 진짜 참, 정치하는 것들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잘 좀 뽑아주세요, 잘 좀 뽑아줘. 에? 여기 출신들은 그래도 이채익 열심히 일합니까? 안 해요? 몰라. 국회의원 누군지도 모르죠. 남자 국회의원 이채익 아닙니까? 여기가. 그죠? 그러면 열심히 하고 깨끗한데 그 양반도 좀 이상한 성격이 더구만. 그 사람도 몰라, 일단. 이 사람 안 되는데 잡혀간다, 또. 잡혀가면 안 돼요. 한번 갔다 왔는데 또 가면 큰일 난다, 자, 울산시가 이제 이 사회간접자를 하나 확정하고 나는 사업주의 셈이죠, 그죠? 근데 이 사업주가 직접 금융기관에 가서 담보를 정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업주가 출자를 해서 프로젝트 회사를 하나 설립합니다. 사업주가 출자를 해서 설립하는 이 프로젝트 회사가 사업주체가 됩니다. 사업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요. 프로젝트 회사가 사업주체가 되는데, 이 사업주가 출자를 해서 설립한 프로젝트 회사가 금융기관에 가서 자금을 대출을 받는 거예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이 대출을 받을 때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금조달 규모가 워낙 커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가 없어. 담보가 뭐가 되느냐. 자, 이 대교가 완성되면, 이 완성된 대교에서 여기서부터 유로 통행료가 징수가 되는데, 이 유로 통행료가 바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이게 유일한 채무 변제의 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로가 되는 사회간접자본이 아니면 자금을 조달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대교 완성되면, 지금 거가대교 완성되고 나서 편도 10,000원을 받으니까 왕복 20,000원이죠, 통행료가, 그죠? 한 번 갔다 오는데 20,000원 줘야 되죠. 엄청나게 통행료가 큰 거죠. 이 대교 완성되면 통행 수입이 그 정도 거치니까 이거 다 줄 테니까 돈 빌려줘. 바로 유로 통행료, 이게 담보가 되는 거야. 이 해당 사업 자체의 수익이 담보가 되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포인트.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다. 자금 조달 규모가 워낙 크니까 부동산을 담보로는 자금 조달할 길이 없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해당 사업 자체의 수익성이 담보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해당 사업 자체의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 아주 독특한 금융기업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고요. 만약에 이 사업주인 울산시가 금융기관에 가서 10조 정도 담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5조 원을 빌렸죠. 그러면 이제 울산시하고 금융기관 사이에, 이 사업자하고 금융기관 사이에 채무관계가 성립합니다. 돈 빌린 사람이 채무자가 되겠고 빌려준 사람이 채권자가 되겠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채무자, 사업주를 보고 돈을 빌려준 게 아니에요. 사업주인 울산시를 보고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을 보고 자금을 융통해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업주로부터 담보도 제공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사업주와 금융기관 사이에는 채무관계 자체가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프로젝트가 예상외로 실패를 해가지고 통행수입이 거치지 않는다. 그럼 채무를 변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재원이 바로 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으로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채무를 변제해 가는데 통행수입이 거치지 않는다. 돈 못 갚겠죠. 그죠? 그러면 채무자가 돈 빌려가서
야, 돈 안 갚으면 돈 내놔라 그랬죠? 그럼 채무자 물어보면 돈 내놔라 그러면, 아니, 막 있으면 주지, 뭐 돈이 없으니까 못 주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 째라 하고 딱 나옵니다, 그지? 그 어떻게 합니까? 배를 확 째야죠. 배 확 째쁩니다, 이제. 배를 째는데, 칼로 가지고 배를 째는 순간 가셔야 됩니다. 가셔야 되죠, 그죠? 작은집 갔다 오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칼로서는 배를 째면 안 되죠? 어떻게 째야 돼? 법으로 해야 됩니다, 법으로. 그게 이제 뭐야? 소송을 제기하는 거다죠? 소를 구해가지고, 아니, 돈 빌렸더니 돈 안 갚습니다. 돈 좀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 의해서 판결문을 내려주잖아요. 채무자는 언제까지 채무를 변제하라? 이렇게 판결문을 내려주거든요. 그럼 그 판결문이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이 된단 말이에요. 집행권은. 그걸 가지고 이제 채무자의 재산에 뭐 압류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변제를 받죠, 그죠? 근데 소송을 제기해서 채무자에게 채무를 회수하려면, 소를 구할 당사자가 있어야 돼, 채무자가. 근데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금융기관하고 사업주사의 채무관계 자체가 승인을 안 한 거죠. 채무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를 구할 당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프로젝트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첫 번째 포인트.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사업자에 가서는 소를 구해서는 상한을 청구할 수 없다. 상한 청구가 불가능해요. 상한을 청구하려면 소를 구해야 되는데 소를 구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소구가 아니고 비소구. 소를 구해서는 상한을 청구하지 못하는 비소구 금융구조를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자본조달 기법이고요. 만약에 사업주가 이 통행료를 지급해놓고 이걸 안 갚는다. 이거는 달라 해야죠, 그죠? 통행료를 지급해놓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안 갚으면 야 임마 통행료 그건 다 주기는데 왜 안 줘? 거기에 대해서는 소를 구해서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 해당 사업 자체에서 발생하는 요 현금으로는 한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소를 구해서 상한을 청구한다. 그래서 제한소구 금융이라고도 합니다. 뭐 제한소구 금융이나 비소구 금융이나 그냥 대동소이한 개념이죠. 이렇게 사업주의 자산에 대해서는 소를 구해서는 상한을 청구하지 못하는 비소구 금융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자본구조입니다. 아주 독특하죠. 그리고 또 이 사업주가 만약에 이제 5조를 빌렸잖아, 그죠? 그럼 이 5조가 이제 사업주에 들어가면은 내가 5조를 빌리면 5조만큼 빚을 지는 건 아닙니까? 원래, 그죠? 그럼 그만큼 부채를 끌어안는 거잖아요. 대차대표에 당연히 5조 빌려온 만큼 부채로 기록이 돼야 되는데 이건 사업주하고 채무관계 승인을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사업주의 자산에 빌린 돈이요, 부채로 기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부채로 기록되는 게 아니고 자산으로 기록이 됩니다. 자산으로 기록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자, 예를 들었어요. 지금 울산시 사업주가 자산 규모가 뭐 예를 들면 한 10조였어요. 그 지금까지 부채가 이제 뭐 한 8조 정도다. 그럼 은행에 가서 아무리 돈을 많이 빌려도 이 자산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이 자금을 영주해 주는 거지. 자산을 초과해서는 부도기업이니까 장부상으로 돈을 빌릴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지금 이 사업주가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2조 정도 남아있는 거다, 그죠? 채무를 수령할 수 있는 한도가 2조밖에 안 돼. 근데 이 5조 원이 딱 유입이 되면서, 그죠? 장부상으로는 이 사업주의 대체대표에 이게 부채로 원래 기록이 돼야 되거든. 근데 자산으로 이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산 규모는 지금 15조로 늘어났죠? 부채는 8조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자산이 이 5조만큼 증가했으니까, 그죠? 이제는 옛날에 2조 빌릴 게 이제는 7조까지 자금 차입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제 사업주에게 채무 수용 능력이 향상되었다, 이 말입니다. 채무 수용 능력이 향상되었다. 즉, 자금 차입이 용이해진 거죠.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 볼 때도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신도도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지? 그래서 엄청나게 사업주에게 장부의 쪽으로 누리는 효과가 커지죠. 이걸 장부의 금융효과, 부의 금융효과를 줄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의 금융효과도 누가 누리는 장점이냐? 사업주가 누리는 장점이죠. 그죠? 이 사업주가 누리는 장점 중에 부의 금융효과라든가 또 비소구 금융구조를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자금조달 기법이고요. 이게 금융기관이 워낙 자금조달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 개의 금융기관이 5조를 마련해서 전달해준다. 그 다음날 문 닫아야 될 걸 아마, 그치? 폭삭 망하는 거지. 뭐 이렇게 이 자금조달가 워낙 큰데 이게 채무 변제할 때 통행수입 받아가지고 이 회수하면 몇십 년 걸리겠죠. 원금 회수기간이.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엄청나게 위험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위험성이 높은 만큼 이제 한 개의 금융기관은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개의 금융기관이 복수로 대부단, 차관단을 구성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동으로 자금을 마련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거든. 그러니까 금융기관도 여러 개가 복수로 참여하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위험을 분산시킬 수가 있어요. 위험 분산은 가능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험이 모두 분산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워낙 자금 조달 규모도 크고요. 공사기간도 장기간 소요되는 데다가 또 원금 회수기간이 엄청나게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높은 만큼 이거는 금리가 굉장히 높게 적용됩니다. 금리도 높고요. 돈 빌릴 때 수수료 이런 것도 엄청나게 높게 적용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은 금리나 자금 차입을 위한 수수료가 굉장히 높게 적용되니까 이게 프로젝트가 성공을 해버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험성이 높지만 수익이 크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자금을 융통해 줄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이제 공공기관에서 사회간 추천을 확충할 때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으로 널리 쓰입니다. 뭐 영종도 국제공항이라든가요, 그가대교라든가 이유령 터널이라든가 뭐 엄청나게 규모가 큰 사회간 추천을 확충할 때 대부분 이 기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고 또 왜 대형 건설사에서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재건축 사업을 할 때도 규모가 크면 자금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죠. 그때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도 쓰이고요. 또 해외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가지고 건설 사업을 할 때 정말 자금 조달규모가 크거든요. 전부 이 기법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용성이 높게 자금 조달 기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시험에 이게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그죠. 특징을 좀 기억해놓고 다음 단계 가서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가 줄어든다거나 이런 거는 다음 단계에 가서 정리하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특징만 좀 기억하고 있어도요. 우리 시험은 어느 정도 해결될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해당 사업 자체의 수익성이 담보가 된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사업주에게는 소를 위해서는 상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비소구금융이야. 소구금융이 아니고 비소구금융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게 빌린 돈이 그죠? 이 사업자금이 장부상 사업주의 대체대표의 부채가 아닌 자산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규모가 커지면서 대증인 신용도 증가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쉬워진다. 이 채무 수익률을 향상시켜서는 부의 금융 효과를 누가 누린다고? 사업주가. 이 사업주가 누리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시험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금 조달 기법이 부동산 투자회사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금 조달 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머리끝을 따서 리처 이렇게 표현하는데 리처 이 리처는 부동산 투자회사 리처 같은 표현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 리처는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는 부동산 전문 투자 주식회사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만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는 부동산 전문 투자 주식회사를 리처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가입하는 펀드라는 게 있죠. 펀드하고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부동산 투자 전문 주식회사인데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 펀드는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봉주로 차이나 펀드 이런 거 들어봤어요? 예를 들면 펀드 이름이 보통 그렇잖아요. 봉주로 차이나 펀드 이런 게 있는데 이 차이나 펀드라는 게 뭐냐? 우리나라 기업 중에 그죠? 우리나라 기업 중에 중국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럼 중국에 투자하는 그 기업의 주식들만 모아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야. 그래서 그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면 나한테 수익이 큰 거고 그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면 원금에 손실이 오는 거죠. 이게 펀드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게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승리를 갖고 있는 건데 다만 이 부동산 투자에서는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단 말이에요. 부동산을 사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놓고 그 포트폴리오 부동산의 주가가 상승하면 수익이 크게 발생하는 거고 배당을 많이 받는 거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원금 손실도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역시 이것도 펀드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원금 손실이 올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근데 이제 대부분 부동산이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거나 이런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죠? 안정적인 수익을 획득할 수 있고 또 그 수익이 많이 나면 배당을 통해서 수익도 받을 수 있지만 또 이거는 이제 주식을 사두는 거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에서 차익 실현도 가능한 거죠. 그죠? 주가 상승 차익을 실현할 수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 득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가장 의의가 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이 리츠가 도입되기 전에는 우리나라 투자 방식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면 직접 투자 방식밖에 없었거든. 근데 리츠가 도입되면서 투자 방식을 간접 투자 방식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용성이 높고 의의가 높은 건데요. 자, 부동산 투자 리츠가 이제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투자를 하려면 자금이 확보돼야 되겠지. 리츠가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은 역시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한테 매각을 하겠죠. 그럼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들인 만큼
역시 자금이 유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식 발행을 통해서 개발 자금을 확보한 다음 이 자금을 어디에 투자하겠어요? 대부분 투자를 하는데 어디에? 부동산 전문 투자니까 대부분이 부동산이에요. 그죠? 부동산 관련 상품, 또 부동산 관련 소유지분이나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이라든가 대부분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난다. 그러면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을 통해서 되돌려주는 부동산 전문 투자 주식회사. 이게 바로 리츠예요. 그러니까 리츠란 주식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한 후 이 자금을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해서 생긴 수익을 투자에게 배당을 통해 되돌려주는 부동산 전문 투자 주식회사. 이게 이제 리츠인데 이게 왜 유용성이 높다고? 리츠가 도입되기 전에는 투자자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자기가 직접 부동산을 구입해가지고 일정 기간 보유하고 차익을 실현하고 매각해서 직접 투자하는 방식밖에 없었죠. 근데 리츠가 도입되면서 투자자가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게 자기가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투자자는 리츠가 발행한 주식만 딱 사놓고 있으면, 그죠? 투자는 리츠 내에 전문가가 있단 말이에요. 전문가 투자는 대신해주고 수익은 투자에게 되돌려주죠. 그러니까 리츠를 통해서 투자자가 간접적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투자 방식을 간접 투자 방식으로 바꾼 거고, 또 부동산은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자금이 소자본인 사람은 부동산에 투자하기 어렵죠? 내가 1,000만 원밖에 없어요. 아파트 한 개 사서 투자하고 싶어도 1,000만 원 가지고 뭘 사나? 화장실 문고리도 못 사는데, 그지? 그러니까 이제 분할 투자가 불가능하다, 부동산은. 그러니까 자금이 소자본인 사람은 부동산에 투자하기 어려운데, 이 리츠가 도입되면서 소액 투자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이거는 부동산을 직접 자기가 구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리츠가 발행한 주식만 1,000만 있으면 1,000만원치 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리츠는 이제 여러 사람에게 자금을 모아가지고 그걸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그 자기 가진 투자한 만큼 수익을 배당해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액 투자도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용성이 높단 말이야. 자, 리츠도 지금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있죠.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걸 뭐라고 했나 아까? 지분금융. 그래서 지분금융을 대표하는 상품이 이 부동산 투자회사하고 신디케이트라든가 조인트 벤처가 있었잖아요. 그죠? 아까 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니까 지분금융이죠. 지분형 자금 조달 기법이고요. 이거는 이제 차이점이 신디케이트는 조합을 결성해가지고 투자자가 직접 투자에 참여를 했죠. 그래서 직접 투자 방식이었죠. 근데 리츠는 자기가 직접 부동산에 투자를 안 하죠. 리츠는 투자자가 주식만 사놓고 있으면 투자는 전문가가 대신해주고 수익은 되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지금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지분형 간접 투자 방식을 대표하는 자금조달입니다. 이거 바로 리츠예요. 자, 리츠는 크게 자기관리 리츠, 그리고 위탁관리 리츠, 기업 구조조정 리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부동산 전문 투자 주식회사, 부동산에 전문으로 투자를 하는 부동산 전문 투자 주식회사는 자기관리 리츠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관리 리츠는 실체 회사를 설립해 두고 직접 전문가가 자산을 운영하면서요, 직접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실체 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위탁관리 리츠나 기업 구조조정처는 이거는 실체 회사가 아니고요, 서류상으로만 설립하는 페이퍼 컴퍼니예요. 명목회사.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리츠는 이제 자기관리 리츠를 뜻하는데, 이 자기관리 리츠는 실제 회사를 설립해두고 직접 자산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점에 지점도 설치할 수 있고, 본점에 지점도 설치 있고, 또 상근 임직원도 당연히 있습니다. 상근 임직원이 상시 근무하는 임직원이 있으면서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여기 상근 임직원이 이제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투자 전문가. 그 투자 전문가가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라 그래요. 작년에도 나왔어.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라 그러는데, 리츠는 반드시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5인 이상 확보를 해야 돼요. 전문가를 5인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산 운용 전문 인력으로 채용되는 사람이 누구냐?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그러니까 현재 지금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중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여기 전문가로 이제 위촉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자격증 따가지고 중개활동 잘하고 이제 5년 이상 돼가지고, 아, 저 사람은 진짜 공장에 대해서는 진짜 전문가다. 공장 부지에 대해서는. 이런 소문이 돌잖아요. 위촉장 옵니다. 우리 회사에 와서 일 좀 해주실래요? 이렇게. 이런 데 들어가는 순간 부와 명예가 동시에 보장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부도 보장이 되고, 또 내가 투자자라고 수익이 많이 나죠? 그럼 투자자에게 배당하고, 내도 또 일부를 또, 회수해 오는 거니까 상당히 좋잖아요. 이런데 빨리, 이런 꿈을 가지고 공부하란 말이야. 내가 그냥 자격증 따가지고 한 달에 300만 원 벌어가지고 생활비 좀 보태고 이러려면 그 쓰리빡 갚으려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지?
그건 식당에 가서도 해, 그런 거는. 그러니까 요런 이제 꿈을 가지고 좀 하고, 우리 6년 뒤에 봅시다. 6년 뒤에. 저도 1년 반 동안 아직 못, 내년 5월 말까지는 못 하죠. 결격 사유 중입니다, 지금. 공인사법에 결격 사유가 많죠? 많죠. 네, 많습니다. 자격 취소 사유는 아니고 결격 사유, 등록 취소 사유가 돼가지고, 그죠? 결격 기간이라서 지금 못한다. 3년이 경과돼야 되는데. 억울합니다, 지금. 죽겠다. 자, 하여튼 이게 이제 실체 해석이가죠. 직접 해석을 궁금해 하지 마라, 또. 저 새끼 왜 교도소 갔다 사람 때려 죽인 게 아니야? 이런 소리 하지 마. 이게 이제 실체 해사고, 직접 이제 상근 임직은 있기 때문에요.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이거는 업무를 직접 수행을 하죠. 그런데 위탁관리 리처나 기업주주처럼 이거는 서류상으로만 설립한 명목회사, 페이퍼 컴퍼니잖아요. 종이로만 만들어진 페이퍼 컴퍼니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류상으로만 만들어진 회사에 본점에 지점이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지점이 있을 수가 없고요. 또 상근 임직은 이런 거는 절대 둘 수가 없는 거다. 이 서류상으로 만들어진 회사에 상근 임직이 있으면 서류를 조작해갖고 뭐 돈 뒤로 빼돌리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죠. 절대 지점도 둘 수가 없고 상근 임직음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상으로 만들어진 회사니까 직원이 없으니까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자산관리회사다. 요 회사 이름도 알아야 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된다. 이 말이야.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업무를 반드시 위탁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이죠. 그죠? 위탁을 안 하면 안 되겠죠. 이게 이제 명목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고, 구조조정이처럼 위탁관리처럼 명목회사입니다. 페이퍼 컴퍼니고, 실체 회사는 자기관리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자기관리처가 이제 많이 설립을 해가지고 활성화돼야만 부동산에서도 파괴력이 생기고요. 상당히 우리가 이 자기관리처가 한 200개 정도만 설립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면 여러분이 중개사 진짜 하면서 평생 벌어먹는데 전혀 하자 없을 겁니다. 일거리가 뭐 무궁무진하게 생겨갖고 부동산기가 불황이 올 리도 없어요. 저절로 그냥 일거리가 생기게 돼 있어요. 몇 조, 몇십 조 되는 돈이 부동산에서 들어왔고 막 온 동네 파헤치고 해봐요. 그죠? 맨날 돈이 공중에 떠다니는 거 가지는 놈이 임자야. 이게 빨리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활성화되지 못하는데요. 그 이유가 자기관리처럼 법인세 면제 혜택이 없다. 법인세 면제를 안 해줘요. 근데 이 위탁관리처하고 구조조정처럼 법인세를 면제해 주거든요. 근데 이제 법인세가 면제되니까 이제 이 구조조정처럼 위탁관리처럼 설립을 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면 혜택이 크겠죠. 현행법상 법인세가 굉장히 많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1년간 법인을 소득해서 법인세를 보통 15에서 27% 사이를 법인세를 부과하는데요. 리처가 이 자산 운용해갖고 수익이 나잖아. 그럼 수익을 투자자에게 매년 90% 이상을 배당을 해야 되거든. 근데 수익 투자자에게 90% 배당하면 리처가 먹는 수익은 10%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근데 법인세가 지금 15에서 27% 부과된단 말이야. 그럼 법인세 낼 돈도 없겠죠? 적자겠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한 개도 수립을 안 하겠죠. 근데 리처는 법인세 빼놓고 나머지 세금은 엄청난 조세 혜택을 줍니다. 굉장히 조세 혜택이 커요. 그걸 이제 도관체라 그러는데, 도관체. 도관체가 이제 뭐냐. 파이프에서 간을 한 개를 빼내면 간이 줄줄이 쭉 따라서 나온다. 이래서 이제 도관체. 한 개가 세금이 감면되면 나머지 세금도 줄줄이 따라서 다 비과세되거나 감면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도관체 성질을 지니고 있어가지고 조세 혜택이 굉장히 큰데, 법인세 빼놓고 나머지 세금은 전부 비과세되거나 감면됩니다. 예를 들면 리처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부동산을 사고 또 가격 오르면 팔아야 되죠. 살 때 취득세 등록면서 내야 되고, 그죠? 또 보유기간 중에 재산세도 내겠죠. 그리고 또 처분할 때 양도세도 내야 되겠죠. 전부 세금 아닙니까? 근데 법인세 빼놓고 나머지 세금은 다 비과세 아니면 감면이에요. 엄청나게 세제 혜택을 주는데 지금 현재 법인세가 비율이 너무 높다 이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세금 다 감면받고 비과세 받아가지고 법인세 한 개 제대로 못 내요. 그러니까 90% 투자자에게 배당해주고 자기 수익 10% 넣는데 법인세 내고 그러고 나면 거의 수익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리처를 설립을 하죠. 그래서 지금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데 빨리 이 조항을 개정해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제 이 조항을 개정해주면 리처는 활성화되고 그러면 부동산에는 엄청난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부동산에는 파괴력이 커지는데 부동산이 활성화되면
다른 자본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식시장은 예금시장이 당장 타격이 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자본시장에서 견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활성화되지 못하게. 그래서 저걸 개정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개정해야 되고요. 참 빨리 국회로 좀 보내줘요. 국회 좀 보내줘야 됩니다, 지금. 하여튼 이 리츠가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빨리 이거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리츠에서는 주로 시험 포인트가 요거 당연히 기억해야 된다. 이게 어느 게 실제서고 어느 게 명목계산지를 알아야 요런 차이점을 구분하겠죠. 그죠? 이 아주 시험에 빈번히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리츠법의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직접 리츠법, 부동산 세사법을 읽고 정리하는 건 어렵고, 408페이지인가 어디에 보면은 도표에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408페이지 도표, 이게 시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 리츠가 자기관리 리츠, 위탁관리 리츠, 구조리츠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세 가지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세 칸 나눠서 비교를 해놨는데, 자기관리 리츠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기관리 리츠가 실제 회사니까. 자, 리츠는 종전에는 그죠? 종전에, 첫 단계에서는 이게 설립을 할 때 설립 인가를 받았어요. 국토교통공단에서 설립을 하기 위해서 인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인가를 받아서는 설립하지 않습니다. 인가 없이 발기인 설립으로 설립 주자가 간소화되었다. 그래서 아주 편하게 그냥 의결 정도수만 되면 발기인 대해서 의결 정도수만 되면 회사가 설립되는데요. 설립 주자를 간소화시켜주기 위해서 인가는 받지 않습니다. 인가 없이 발기인 설립으로 설립 주자가 간소화되는데, 리츠가 자기관리 리츠, 그리고 위탁관리 리츠, 기업 구조적 리츠 세 가지가 있었죠. 근데 설립 시에 최소로 확보해야 되는 자본금이 있어요. 최소로 확보해야 되는 자본금이 자기관리 리츠는 5억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 위탁관리나 구조적 리츠는 3억 이상을 확보를 해야 회사가 설립되는 겁니다. 최소 설립 자본금이 3억이나 5억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본금을 이렇게 5억이나 3억 이상 확보했다. 그리고 의결증수가 되면 회사는 설립되죠? 그렇다고 바로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관리 리츠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영업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국장에게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위탁관리나 구조리츠는 인가까지는 안 받아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부동산 전문 투자 주식회사가 5억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한다. 이 건물 한 개도 지금 아마 몇십억 가겠죠, 그죠? 60, 70억 갈 건데, 그죠? 뭐 이 건물 진짜 화장실 문구로밖에 못 사겠죠? 이 투자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본금을 당연히 늘려야 돼요. 자본금을 영업인가나 등록 후 6개월 이내입니다. 6개월 이내에 자기관리 리츠는 70억 이상, 위탁관리 리츠하고 구조적 리츠는 50억 이상을 확보해야만 비로소 영업을 개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을 개시하기 위해서 자본금 확보 기간이 인가나 등록 후 6개월 이내고요. 6개월 이내에 위탁관리는 구조적 리츠는 50억, 그리고 자기관리 리츠는 70억 이상을 확보해야 영업을 할 수 있고, 최소 설립 자본금은 자기관리 리츠가 5억 이상, 위탁관리와 구조적 리츠는 3억 이상을 확보해야 돼요. 그런데 자, 영업인가를 기점으로 해서 설립 자본금이 3억이나 5억이다죠? 이 3억이나 5억, 최소 설립 자본금 3억이나 5억은 현물 출자 자체가 불가능하다. 현물 출자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현금으로 조달을 해야 됩니다. 현물 출자가 불가능한데, 이 설립 후 인가나 등록을 받아야 되죠? 인가나 등록 후 확보하는 자본금이 70억이나 50억 있죠? 요 인가 후에 확보하는 자본금에 대해서는 100% 모두 현물 출자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리츠는 현물 출자 방식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설립 자본금은 반드시 뭐? 현물 출자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물 출자 방식으로는 절대 회사를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이걸 틀리게 내가지고 시험 문제가 여기서 답이 나온 거죠. 리츠는 현물 출자, 최소 설립 자본금도 현물 출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현물 출자 방식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왔지. 작년에 나온 게. 그리고 요 5억, 3억, 70억, 50억 이 숫자까지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숫자가 시험 문제야. 그 다음에 리츠가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그랬죠? 주식을 발행했다. 그러면 반드시 발행 주식의 30% 이상입니다. 30% 이상을 일반인의 청락에 우선 제공을 해줘라. 그러니까 일반 투자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30% 이상 주식을 청락하고 그 후에 임원들이 주식을 사야 돼. 그래야 되는 거지. 임원들이 그죠? 뭐 40%, 50%, 70% 막 사고 일반 투자가 살 주식이 없다. 그러면 경영이 몇 명 위주로
움직이면서, 그죠? 경영이 투명해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먼저, 발행 주식의 30% 이상은 일반인의 정리에 우선적으로 제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역시 경영이 투명해지기 위해서 1인당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도 제한을 두고 있어요. 자, 이것도 비율 꼭 기억을 해야 돼. 자기관리 리처, 위탁관리 리처, 기업 구성 리처가 있는데, 자기관리 리처하고 위탁관리 리처는 1인당 50% 이내에서만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50% 이내에서 주식 소유가 가능하고, 기업 구성리처는 제한이 없다. 이거는 기업 내 구조조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현금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거든. 그래서 많이 사실수록 좋은 거예요, 구조조정리처는. 그래서 제한 없이 주식 소유가 가능하지만, 자기관리 리처하고 위탁관리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서 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한도가 50% 이내로 제한을 받는데, 이것도 이게 개정되기 전에는 자기관리 리처는 30%고 위탁관리 리처는 40%였습니다. 그게 둘 다 지금 50%로 바뀐 거거든. 개정됐으니까 당연히 이 비율도 모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리처가 이제 수익이 나타나게 투자를 해서 그럼 수익을 투자하게 되돌아줘야죠. 리처는 매년 수익을 90% 이상 배당을 해야 됩니다. 90% 이상 배당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리처가 수익 90% 배당하면은, 자기관리 리처 같은 경우는 법인세가 면제가 안 되니까, 수익 배당해주고, 법인세 내고 나면, 자기가 먹을 거리가 없죠. 그래서 설립을 못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이제 설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작년하고 재작년 2년 동안에만 자기관리 리처는 50% 이상만 수익을 배당하면 되도록 허용을 해줬어요. 작년 12월 말일까지만. 근데 올해 2019년도 이게 원래 조항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 기각하면 안 되고, 이제 세개 리처는 전부 90% 이상 수익을 배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처가 뭐 하는 거야? 부동산 전문 투자회사죠. 부동산 전문 투자회사니까 반드시 부동산에 대부분 투자를 하겠죠. 리처는 총 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하고 부동산 관련 유가 증권이라든가 현금 등으로 구성을 해라 이 말입니다. 아니, 총자산의 80% 이상은 부동산과 유가 증권 등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부동산 전문 투자회사죠. 그러니까 총자산에서 70% 이상은 반드시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돼요. 아니, 70% 이상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유가 증권이나 현금 등에도 10% 정도 투자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거 합쳐서 80% 이상이 부동산하고 증권 등을 합친 비율이 돼야 된단 말이야. 아니? 부동산 전문 투자회사니까 부동산에 70% 이상을 투자하는 건 의무조항이에요. 그리고 리처가 부동산 전문 투자회사인데 설립 자본금이 5억이고, 그죠? 자기관리 리처가. 그리고 인가후 확보하는 자본금도 70억 이상인데, 뭐 두 개 합쳐봐야 뭐 거의 한 80억 내외 정도 되겠죠? 좀 많아봐야 100억이고, 그죠? 근데 실제 그 80억, 100억 가지고 수도권에서 부동산에 투자한다 그러면 뭐 만만한 건물 한 개 못 사겠죠, 그죠? 그렇겠죠? 지금 저희 그 대구에 저희 학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 10층 건물인데요. 그게 지금 125억이거든요. 팔리고 팔아달라는 그 125억인데 10층짜리 건물 한 개 대구에 있는 것도 125억인데, 그죠? 근데 뭐 강남 가가지고 뭐 한 30층 한 개 살려면 진짜 화장실 문고리밖에 못 사는 것이. 이게 투자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본금이. 그래서 이제 리처는 전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려가지고 운용을 하거든요. 근데 원칙은 이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규모,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규모는 자기 자본의 2배 이내입니다. 그럼 자기 자본이 100억 같으면 200억까지는 자금 차입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자기 자본까지 합치면 300억이잖아요. 300억 가지고 뭐 부동산 투자하는 거고 뭐 수도권에서 뭐 건물 한 2개 사면 끝이죠, 그죠? 그렇겠지. 그러니까 운용자금 자체가 워낙 빈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칙은 자기 자본의 2배까지 자금 차입이 가능하지만 주주총회 특별 계획만 거치면 자기 자본의 10배까지 자금 차입을 허용해줘요. 10배. 이 10배를 기획하란 말이야. 그럼 자기 자본이 100억 같으면 1000억까지는 금융권에서 빌릴 수 있겠죠? 그럼 자기 자본까지 합치면 1000억이 넘어가니까 그래 어느 정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본을 갖춘다 그 말이에요. 주주총회 특별 결의 시에는 자기 자본의 10배까지 자금 차입이 가능하다. 그것도 알아두고요. 구체적으로 이게 수치를 다 기억해야 돼. 5억, 3억, 70억, 50억 매년 나옵니다. 요 수치들이. 그리고 주식 소유한도도 50% 이내. 그리고 총 자산의 80% 이상을 이렇게 구성하되 부동산의 70% 이상을 투자를 해라. 그리고 수익은 매년 90% 이상을 배당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관리 리처는 실체회사니까 자산에 투자하는 업무를 직접 수행한단 말이야. 그러나 위탁관리나 기업구조처럼 명목회사니까 서류사무소 설립의 명목회사니까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는 없고
자산관리사에 업무를 위탁한다. 여기까지 전부 정리해놓고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우리 금융론을 다 점검해봤는데, 금융론은 그다지 크게 어렵진 않아요. 크게 어렵지는 않고, 뭐, 시험에 나오는 팩트들이, 제가 딱 강조한 게 있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거. 시험에 나올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문제가 매년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그걸 점수를 못하면 안 되겠죠. 5문항 정도는 금융론에서는 출제가 될 거다 보시고, 전부 득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7편에 개발, 관리, 마케팅 이론. 그래서부터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조금만 쉬었다가